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한 걸 성격이라고는 생각했어도 질환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지나치면 질환일 수 있다고 해서 ADHD란 용어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DHD가 성인에게도 나타나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ADHD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과 함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주변에서는 ADHD가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요.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ADHD가 성인에게서도 나타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성인 ADHD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 ADHD, 뭔가 산만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줄여서 ADHD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네.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을 주로 특징으로 하고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진단이 많이 내려지는 병입니다. 어려서부터 산만하다, 개구장이다, 네네.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자라게 되지만 특별히 눈에 띄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걸 어려워하면서 그때부터 눈에 띄게 되고 치료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큰 이렇게 질환으로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근데 어린이 중에 이 ADHD를 경험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소아기에서 ADHD가 나타나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 우리나라 조사를 보면 네. 초등학생에서 약 13%, 중고등학생에서 한 7% 정도의 유병률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좀 흔하고 유전적인 성향도 당연히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소아정신질환이고 이 집중력과 충동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엽, 우리 이 이마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기능 이상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도파민 또는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물 치료들로서 충분히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 ADHD 치료하는 약제들을 공부 잘하는 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오남용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이 ADHD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만 주로 발병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3세 이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가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처럼 어떤 단체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더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주의력 결핍을 주로 산만하다고 표현하고 네. 과잉 행동을 좀 부산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초등학교 무렵쯤부터 산만하고 부산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사춘기 이후에는 이 부산한 행동, 그러니까 과잉 행동은 좀 줄어들지만 주의력 결핍의 증상은 계속 유지가 돼서 산만함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나이 들수록 증상이 점점 약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에서 13%, 중고등학생에서 7%처럼 네. 점점 나이 들수록 그 병의 비율들은 줄어들긴 하지만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18세 이후에도 그 산만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유병률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ADHD 있는 아이들이 단순히 산만하고 부산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산만하고 부산함에 수반되어서 또래관계 형성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옆자리 친구들에게 자꾸 말을 걸고 친구들과 하는 놀이에서도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친구들과 다툼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는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가 될 거고 친구들에게는 같이 어울려서 놀기 힘든 아이가 될 거고 네네. 집에 오면 말 안 듣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릴 때 이런 ADHD 치료를 받게 되면은 성인 ADHD로는 진행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질환 자체가? 병의 유병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저절로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성숙이 되면서 그 증상들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약 80% 정도까지는 청소년기까지 유지되고 한 60% 정도만 성인기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그 ADHD 증상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비율들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어떤 ADHD적인 소견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 진단 기준상에는 12세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렵 때부터 이미 ADHD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의 진단 기준상으로는 성인기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소아기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성인기에서 발생하는 ADHD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소아기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8세 이후에 성인기에 ADHD 증상이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성인기에 처음 발병하는 ADHD의 존재에 관한 연구는 조금 더 자세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금 뭐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인기에 발생하는 성인 ADHD에 원인에 관한 대한, 그렇죠. 원인이나 유병률에 관한 조사들 그거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성인 ADHD 같은 경우도 이 소아 ADHD처럼 증상이 뭔가 이렇게 산만하거나 부산스럽거나 같은 증상을 갖게 되는 건가요? 뭐 나이 들수록 이 전두엽 기능이 성숙을 하면서 이 충동 억제 기능이 좀 발달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과 충동 조절 문제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요. 네. 대신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주의력 결핍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게 되죠. 주의력 결핍. 예. 그러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증상과 성인기의 주의력 결핍 증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성인기의 주의력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막 산만하다라기보다는 일을 시작은 하지만 끝맺음이 흐지부지하다. 내지는 뭐 제 시간에 내가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네, 공과금 내는 시간들을 자꾸 놓치게 된다.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이런 일상생활 기능상의 장애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 성인들이 ADHD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소아 ADHD에 비해서 비율은 좀 적긴 한데요. 전 세계적인 역학 연구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100명 중에 3명에서 7명 정도가 성인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4% 정도의 유병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들을 조사를 보면 18세에서 55세 사이 성인 연구를 한 결과에 네. 약 1.7% 정도 유병률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1.7%. 예,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10% 내외 정도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한 한 650명 정도의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12.8% 정도의 성인 ADHD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의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사를 보면은 뭐 1.7%에서 뭐 12%까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ADHD는 12세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렵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가 진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옅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업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업무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아니 이게 문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연구를 연구 대상을 연령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병률에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진짜. 저는 ADHD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주변에서. 뭐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병은 왜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인 ADHD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DHD, 아이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병이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흔히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른들까지 같이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ADHD는 아이들한테만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크고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산만함의 증상들은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네네. 원래 나태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본적인 기질의 탓을 하고 그게 병의 증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성인의 ADHD의 경우에는 같이 공존되고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려서부터 ADHD를 앓고 있던 아이들은 음주 문제를 빨리 시작해서 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범죄 행위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끼리 하는 연구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증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성인 ADHD 스크리닝 검사를 해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병률이 높게 나오고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ADHD 스크리닝 검사를 해봐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주의력 결핍이 아닌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음주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시작이 됐고요. 주의력 결핍이 시작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새로움을 찾는 것, 쫓는 것, 그런 경향이 더 있다.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음주나 흡연 등의 문제에 조금 더 빨리 노출될 경향도 많고 범죄 행위에도 노출될 경향도 훨씬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임상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고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체 5판, 저희들끼리 이제 줄여서 DSM-5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 의하면 부주의에 관련돼 있는 증상 9개 중 6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 9개 중 6개의 증상이 나타나면 ADHD로 진단이 가능하고 성인 ADHD의 경우에는 좀 더 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9개 중에 5개만 나타나도 성인 ADHD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단 기준상에서는 12세 이전에 이미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진단 기준이 확실히 돼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전의 진단 기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증상 하나하나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단 내리기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주의하다, 뭐 주의 집중을 못한다가 아니라 긴 글을 읽을 때 계속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예시가 있고요. 또 다른 과제를 시작을 하지만 쉽게 옆길로 샌다. 그리고 보고서 준비를 미룬다. 그리고 공과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한다. 라는 등의 자세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의 경우에도 회의실에 장시간 앉아있지를 못한다. 라는 예시나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서 내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다라는 등등,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등의 예시가 있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12세 이전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부주의 증상이나 과잉 행동 증상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몇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단 기준들이 너무 길고 좀 자세한 느낌이 좀 드는데 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좀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 간단한 진단 기준을 보시면 내가 해당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DSM 진단 기준은 이제 진료실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 쓰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이런 DSM 기준을 숙지해서 내가 ADHD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습니다. 문항은 6개의 문항이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문항 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거에 맞춰서 체크를 하셔서요. 5가지네요. 5가지 보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른쪽에 답변
우측을 보시면 검게 칠해져 있는, 약간 어둡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6가지 문항 중에 4개 이상이 어두운 색 쪽에 체크가 되면 성인 ADHD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더 자세한 진단을 받아라라고 권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보면은 꼭 질환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일 것 같은데, 산만하다고 해서 모두 이제 ADHD를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증상이 좀 비슷한 다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뭐 깜빡깜빡하는 예. 증상들은 사실 뭐 ADHD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들 뭐 덜어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데 공과금 납부를 미루신다거나 미룬다기보다는 이제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비교적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진료실에도 이제 제가 성인 ADHD인 것 같아요. 진단 내려주시고 약을 좀 처방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젊은 환자들이 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앞서 잠깐 보여드린 그 6개의 간단한 아이템 네네. 그걸 해봤는데 저는 6개 전부 다 그 어두운 쪽에 들어갔어요. 저는 ADHD가 확실해요라고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력 말씀하신 대로 그 집중력 저하의 증상은 비단 ADHD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의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의 경우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보고서나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당연하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는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으면 오늘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집중력 저하나 과잉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ADHD 약물을 처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을 감별해내서 정말 그 약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ADHD가 아니라면 불안장애나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기존 질환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러고 나서도 집중력 저하의 증상이 유지된다면 그때 약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1번이고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1번인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그 ADHD 발생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네프린 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입니다. 네. 이 도파민을 올려주는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인데요. 흔히 ADHD 약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약물이고, 다른 한편으로 노르에프네프린 계열의 약물로는 네네. 이거는 작용 효과가 조금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써줘야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긴 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은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그럼 부작용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모든 약에는 이제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 편이니까 네.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약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는 뇌 안에 부족해진 도파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 활성이 과해지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부진과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잘 자고 잘 먹어야 키가 쑥쑥 잘 자랄 텐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다는 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기에 ADHD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장에 지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복통 그리고 틱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겪었을 때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이 약의 부작용은 또 불면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건.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네네. 정신 자극제라고 해서요. 자극제. 더 깨워주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자극 하나에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더 깨워줘서 하나에 좀 더 내한테 필요 없는 자극들은 제외하고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자극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 때문에 좀 늦은 시간에 약을 먹게 되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DHD 관련해서 이제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질병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성인 ADHD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병이고요. 그 사람이 게으르다거나 업무상으로 태만하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혹시 ADHD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치료받지 못한 99%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을 갖고 있는 인구가 상당한데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국내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 유병자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데도 이것을 알고 있는 인지율이 30대는 10%, 40대는 26%, 그리고 50대는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고혈압 관리와 치료의 첫 단추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